사실 이제 모든 문제의 기반 그 밑바탕에도 이제 사랑의 부족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 재난의 밑바탕에도 사랑의 부족이 있죠. 모든 부정의 밑바탕에 바로 이제 사랑의 부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모든 위대한 성공, 뭐 위대한 성취, 뭐 위대한 업적 그 중심에 또 사랑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뭐 연쇄살인범들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을까요? 뭐 유영철이라든지 뭐 또는 화성에 또 이름이 김춘재, 이춘재 뭐 이런 애들이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참고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인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뭐 살인도 그렇고 뭐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암에 걸리죠? 왜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죠?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40대 50대에 뭐 사별이나 이별이나 큰 사업상의 실패나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 몸에 이제 암과 같은 그런 큰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적인 행동이라든지 뭐 재난 이게 다 뭐냐면요, 전부 사랑이 부족해서 나오거든요. 인간관계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사랑의 부족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모든 문제의 그 밑바탕에는 사랑의 부족이 있더라. 반대로 이제 모든 긍정적인 모든 위대한 성취에도 밑바탕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대 이제 위대한 성취를 했던 1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버드대를 들어왔고 어떻게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을까 보니까 만 18세 이전에 너는 반드시 크면 위대한 성공을 이룰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너는 정말 괜찮은 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긍정적 기대를 했던 그런 한 명 이상의 멘토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장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건강의 제 1순위가 뭐냐 보니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을 잘 먹는 것,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나를 지지해주는 인간관계,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기에 바로 이제 또 건강과 장수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것도 사랑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 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제 사랑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다. 자,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다. 시작.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그 근원에는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걱정, 고민, 뭐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다 이제 그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긴장, 떨림,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사랑의 부족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뭐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고 또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갖죠. 자,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감정 계좌라는 게 있어. 감정 계좌. 은행에 돈 계좌가 있는 것처럼 감정 계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에 돈 계좌에 돈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밥을 한 끼 사고 술을 한 잔 살 때 많이 부담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은행에 돈 계좌에 돈이 뭐 한 10억, 20억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때 밥 한 끼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감정 계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정 계좌에 사랑이 바닥이 나버렸어.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럼 남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감정 계좌에 사랑이 충만해요. 아주 사랑이 많아. 그럼 남들이 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저 신경을 안 쓴다니 말이죠. 자, 남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돌멩이 하나 얻어맞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돌멩이. 자, 돌멩이 얻어맞는데 개구리가 돌멩이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죽어버리죠. 코끼리는 돌멩이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따끔하다 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누가 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 똑같이 비난 비판을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별로 느낌이 없는 거죠. 따끔하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누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당신은 긴장하고 떨고 말을 못하느냐고 이렇게 무시를 했어. 그럼 느낌이 어떻죠? 죽을 맞고 힘이 드는 거지. 개구리처럼.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은 사랑이 부족한 상태다. 의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존성.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관계없이 나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이거는 독립성이죠. 독립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성의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시나요? 독립성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바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이 커질수록 영향을 적게 받고 사랑이 적을수록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냐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사랑. 감정 기저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어서 사랑이 충만하냐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냐 이 차이를 이제 보실 거예요. 뭐 스피치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을 써서 나는 좋은 자동차를 타야 되고 어떤 모임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좀 번듯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다른 사람 눈에 너무 의식을 하고 있다면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이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나는 뭐 그냥 평범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랑이 충만한 거죠. 집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기 뭐 돈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무리해서 뭐 큰 집, 괜찮은 집을 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돌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좀 서민적인 집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게.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자, 남의 눈에 관계없이 나는 내 정체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다른 거다.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돈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두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구두를 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남의 눈을 의식했습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았죠.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이제 동창회 모임을 자주 가는데 동창회 모임을 가면은 좀 자기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모임에 안 오는 애들이 많아요. 뭐 좀 성공을 못했다든지 사는 게 좀 뭐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조금 내세울 게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모임에 가는 게 자유롭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임에 나가는 게 힘들고 친구를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사랑의 크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영향을 주는 쪽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사랑이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 쪽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스피치로 들어와가지고 스피치. 시골에 어떤 할머니는 그 우리 뭐 저녁 6시에 뭐 저기 내 고향 무슨 프로 있지 않습니까? 시골. 거기 보면은 막 그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노래도 뭐 엉터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정말 그 주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할머니도 계시죠. 이제 이런 분은 어때요? 이런 분은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골 할머니처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눈물 콧물 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능력이나 기술은 따라오는 것이다. 요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랑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건강.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몸이 건강해진다. 이걸 이해를 해요. 왜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이러냐 보면은 이제 사랑은 우리 자아가 뭔지 아시죠? 자아라는 건 내 마음속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마음속에 나를 생각하는 개념, 이게 이제 자아라고 그래. 자아. 그러니까 사랑과 자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나를 사랑할수록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할수록 자아는 부정적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무너졌다, 뭐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적이죠. 자, 마음의 자아는 신체의 면역과 또 한 묶음이야. 자아가 긍정적이면 면역 체계는 활성화된다, 이 말이죠. 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건강해지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자, 나를 사랑할수록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 몸은 건강해진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자,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사는 방법 간단해요. 뭐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음식, 뭐 운동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한 70%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만 커지면 70%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나머지 30%의 뭐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되는 거고, 70%는 그 사랑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치유하지 못하는 게 70%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70%는 바로 이제 마음과 연결된 병이기 때문에. 30%만 어떤 외상이나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라면은 70%는 마음과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치유될 수가 없어요. 뭐 이른바 이제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대사증후군, 뇌출혈, 뇌졸중, 뭐 파킨슨병, 치매, 이게 다 사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수록 몸은 건강해진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활동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만남 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의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 우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빨리 죽는 사람이 사망의 제 1순위가 뭔가를 보니까요,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배도 아니고 술도 아니었다니까요. 소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많이 만드세요. 특히 이제 이런 첫 만남 훈련하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들,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이런 연구를 해봤거든요. 아내가 있는 남자하고 아내가 없는 남자가 어떻게 오래 사느냐 보니까, 아내가 없는 남자가 훨씬 일찍 죽더라. 아내 중에서도 서로 부부관계가 좋은 아내하고 부부관계 좋지 않는 아내하고 더 비교해보니까, 부부관계 좋은 아내를 가진 남편이 오래 살더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남자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남자를 비교해보니까 애완동물이 있는 남자가 훨씬 오래 살더라는 거죠. 이게 다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한마디 더 할게요. 자, 제가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오래 살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옆에 계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힘을 키웠지.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사랑과 인간관계의 이제 관계인데, 나를 사랑할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나를 사랑할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것은 힘이 들지만, 내가 충분히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은 쉽다.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그 어린 그 아들
뭐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큰 아들한테 장난감을 하나 사주고 둘째 아들한테 장난감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큰 아들이 장난감을 독점해 버리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장난감을 둘째 아들한테, 동생한테 이제 다시 물려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충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적이 나면 동생한테 물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사랑도 넘치고 넘쳐가지고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때, 더 이상 사랑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남들한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넘쳐 주체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랑도 넘치는 것이고요. 행복도 넘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행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넘쳐서 돈이 충분히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넘치면 흐른다. 근데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또 내가 사랑이 넘치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물론 가능한데, 기본 1원칙은 내가 먼저 소유해야만 나눌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볼까요? 미움으로 볼까요? 사랑으로 보죠.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단점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니까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거울이다. 거울.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을 주었어. 그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돌려줄까요? 미움을 돌려줄까요? 사랑을 돌려주죠. 그래서 주는 대로 되돌려 받는다 이 말 있잖아요. 메아리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 내가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돌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랑을 주니까 또 사랑을 돌려받겠죠. 사랑을 주고 받는 양이 많아져. 또 사랑의 길이 강해져. 그럼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이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들 한번 잘 봐봐요. 자기가 사랑이 부족하면은 사랑 받으려고 하잖아요. 인간관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시기 질투를 하거나 또 경쟁의식을 갖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모임에 가면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만 펼치거나 다른 사람 이해하기보다는 막 자기 입장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이제 보면 다 사랑의 부족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한번 봐봐요.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나요? 주는 입장이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는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공감, 이해, 공감력 경청, 자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말 들어주기,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계속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또는 나를 인정하도록 존중하도록 할까? 심할 경우는 이제 눈치를 보거나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버리고 거절을 하지 못하고 거절. 자,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혹시 거절하면 저 사람 날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영업할 때 물건이 필요 없는데 막 거절하지 못하고 사주는 사람. 이제 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 봉.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이게 다 사랑의 부족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쉽게 타협하는 사람, 기죽고 주눅드는 사람, 심할 경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 지나친 경쟁의식 또는 우월의식. 우월의식도 이것도 이제 사랑의 부족이에요. 우월. 막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우월감에 사람을 막 내리누르는 거,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사랑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죠. 있는 게 수용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그게 노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것이라는 걸 이해됩니다. 인간관계는 오로지 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오로지 주는 것이다. 오롯이 주는 것과 관련될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give and take와 give and give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것이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고받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것은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주고받는 거잖아. 요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협상이다, 협상. 인간관계는 뭐냐면요. 진짜 인간관계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give and give.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는 주고 또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 또 주는 것이다. 그럼 give and take와 give and give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나는 주고 받을 것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는 주고 또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까? 자, 나는 주고 받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요. 그럼 그 마음은 어때요? 실망감이나 또는 뭐 어떤 빈곤하면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주고 또 주는 사람이 주었는데 돌려받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우리 친정집에 갔는데 큰언니가 분명히 이번에 내한테 선물을 가져올 거야. 큰언니는 선물 가져오는데 내가 선물 안 가져가면 큰언니가 서운할 거니까 나도 큰언니한테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어.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큰언니가 아니나 다를까 선물 안 가져왔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엄청 서운하겠죠. 근데 반대로 큰언니는 어차피 선물 안 가져올 거야. 지금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큰언니는 선물을 나한테 안 주더라. 난 큰언니한테 진심으로 선물 주고 싶어. 그래가 선물 가져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언니가 선물을 안 가져왔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give and give는 기대를 안 하고 주는 것이고요. 즉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고 give and take는 기대를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을 때 마음이 빈곤해진다. 그래서 빈곤은 빈곤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풍요로움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 또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되고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거래 협상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고 진정한 그런 긴 만남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고 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버리세요.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해요. 난 너한테 빌려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줄 수는 있어. 그냥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야. 그럼 이거 내가 그냥 줄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친구랑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얼마 빌려줄 테니 언제까지 갚아야 돼? 여기서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돈 거래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give and take 개념 때문에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든지 아예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기대를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성취하고 이제 이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사랑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시작. 나를 사랑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 이 사랑하고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나를 사랑할수록 내 마음은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그러니까 사랑, 감사, 풍요로움 이건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할수록 자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할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질수록 빈곤해진다 이거지. 자, 우주의 지성은 감사와 사랑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의 가장 높은 주파수 있죠. 높은 주파수는 감사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이 될 수 있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뭐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현실을 잘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은 잘 끌어당기지 못해.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주파수의 차이죠. 내 마음이 고주파수냐 저주파수냐 이 차이죠. 이제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망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건 이제 아주 저주파수 낮은 주파수단 말이에요. 우주 주파수랑 잘 공명이 안 되죠. 이제 반대로 이제 감사, 사랑, 기쁨 이런 거 있잖아요. 풍요로움 이런 거 고주파수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주의 주파수와 잘 연결되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넘칠 때 이게 이제 고주파수로서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주파수가 현실과 또 연결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명상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화요일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고주파수로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삶 자체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게 바로 이제 화요일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자체가 이렇게 이제 고양된 감정으로 채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삶 자체가 그냥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주파수가 우주의 주파수와 공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좋아진다. 일반 이제 운칠기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운이 몇 %죠? 70%. 어떤 기술 재능이 30%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만 열었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기술 재능은 뛰어날 수 있는데 이 운 70%에 해당되는 운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기회가 주어지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뭐냐면 이제 70% 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은 자기 혼자의 기술 재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왔거나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거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거나 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공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30%의 그 힘을 활용해야 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갖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이 나를 돕게 만들어야 돼. 즉 70%의 그 운칠기삼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운을 만들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 운을 만드는 힘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고주파의 에너지, 고양된 감정, 감사, 사랑, 기쁨으로 만들어야죠. 내 무의식이 감사, 사랑, 기쁨으로 충만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래 감사, 사랑, 기쁨이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즉 운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이거지. 여러분들 주파수가 저주파수다. 불안이나 걱정이나 고민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억울함 이런 부정적인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 좋은 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현실을 만들거든요. 우주는 여러분들 생각을 복사해내는 거대한 복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느낌과 똑같은 현실을 복사해내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을 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레벨을 봐야 돼요. 내가 주로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지? 이걸 느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내 어떤 멘탈, 정신세계가 어떤 수준이지?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 감정세계가 어떤 욕망 중인 생존 모드, 일반 긴장, 떨림, 불안, 두려움, 원망, 걱정, 고민 그런 걸로 점철돼 있어. 그럼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 정신세계도 뭔가 항상 이기적이고, 뭔가 의고자 하고, 뭔가 나누고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면은 일이 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존 모드의 에너지에서 창조 모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창조 모드는 크게 두 가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 의도를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긍정적 의도. 이제 긍정적 의도라는 건 뭐냐면, 자, 나를 기쁘게 하고, 시작.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나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한다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최선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선이고 세상에도 최선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에게 최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일이고 이 세상에도 최선의 일이다. 그런 확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네. 긍정적 의도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와 너와 세상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나와 너와 세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자, 나와 너와 세상이 하나라면은 너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나에게 잘하는 것이 너에게 잘하는 것이고 나에게 잘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잘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너와 세상이 하나라면. 그렇잖아요? 자, 많은 이기심이 어디서 오냐면 나와 너는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그 잘못된
시각에서 노는 거거든요. 나와 너는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나와 너는 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되어 있단다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타적인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돕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수록 내가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나와 너는 하나니까. 이 깨우침이 언제 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당장 오는 사람도 있겠죠. 언제 오는 게 좋을까요? 죽을 때 깨닫는 게 좋아요? 지금 깨닫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와야지. 지금 당장 깨달아야지.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창조 모드는 바로 이타적인 마음이다. 즉 나와 너와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고 세상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연결된 마음에서 이타심이 논단 말이죠. 이타심 내가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크게 성공한 거예요. 혼자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크게 성공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 의도입니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 창조 모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양된 감정입니다. 자, 고양된 감정식이죠. 그 긍정적 의도와 관련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고양된 감정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감사, 기쁨, 어떤 감격, 감동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기쁜 일이네 이거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감동적인 일이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일이네. 이렇게 이제 어떤 고양된 감정과 내가 하는 일이 연결될 때 가슴이 들떠죠. 이런 사람이 가슴이 들떠지 않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일을 하고 싶고 빨리 출근하고 싶고 빨리 그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들뜨는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긍정적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연결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힘을 얻는 일이 뭔가? 저는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가장 즐거운 날이 언젠가? 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가장 긴 강의를 하거든요. 요즘 우리 김윤덕 선생님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김윤덕 선생님 하루 내내 저를 일하게 만들거든. 저의 모든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감동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자기 하는 일이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고 또 자기 성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뭐 최고의 뭐 창조 모드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럼 저만 되고 여러분들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그런 재능을 타고났고 그런 열정을 타고났고 그런 가치를 타고났습니다. 세상에 공헌할 만한 자기만의 다 역할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창조 모드로서 이제 부를 창조해야 돼.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 모든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창조 모드로 전환할 때 모든 부를 누릴 수 있고 모든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나를 사랑할수록 그 의미 있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비전.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전과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의미 있는 비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비전이 왜 의미 있는 비전일까요? 히틀러도 비전을 가졌고 테레사 수녀님도 비전을 가졌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했을까요? 이 사람은 의미 있는 비전이 아니거든. 근데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자,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양심에 입각한 비전이냐 양심에 입각하지 않은 비전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선을 지향합니다. 선. 히틀러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했지. 히틀러는 어떤 왜곡된 어떤 편집적인 열등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복수심, 분노, 뭐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이 없는 비전을 갖다 보니까, 즉 양심이 없는 비전을 갖다 보니까 뭐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라든지 뭐 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의 뭐 유태인 학살과 같은 그런 잘못된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제 예수님이나 어쨌든 이런 사랑의 비전을 갖는 분들은 사랑이 넘치죠. 그래서 양심이 입각한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선을 지향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이 뭘까? 자,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큰 비전을 간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 죽을까?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나만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면 어떤 업적을 남길까 하는 거죠. 어떤 공헌을 할까? 그런 걸 꿈꾸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미운 오리 새끼는 비전이 없지만요, 백조는 비전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의 차이는 뭐죠? 자,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리들한테 잘 보이고 오리들과 잘 어울리고 오리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게 오로지 미운 오리 새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백조는 오리들을 뛰어넘었죠. 오리들과 나는 이미 다르니까. 나만의 비전이 뭘까를 꿈꾸는 겁니다. 나만 위대한 삶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스피치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스피치의 목적을 간다면 이거는 미운 오리 새끼의 비전이라고 봐야죠. 반대로 내가 스피치를 잘 흘려내가지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이나 소심한 성격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좀 도와주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을 사람들한테 잘 알려서 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스피치를 활성화시켰어. 더 이상 발표 불안증이나 긴장 떨림이 없는, 말을 잘하는 소통의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는다면 이건 뭐죠? 이거는 의미 있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드립니다. 문제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비전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봐라. 발표 불안증이 있다라는 것은 발표 불안 반대를 생각해서 나처럼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한번 집중을 해봐라 이 말이죠.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 반대에 나처럼 우울증이 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주는 심리치료사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치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 반대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한쪽에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진다. 즉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없애려고 계속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 반대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문제를 없애는 데만 에너지를 바치다가 끝난다는 거지. 헬렌 켈러를 한번 보자고.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고 귀로 듣지 못하는 또 김머거리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헬렌 켈러가 앞을 보기 위해서 귀로 듣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이분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도 못 보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거예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반대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반대 뭘 봤죠? 나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나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삶을 살까? 즉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점자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위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헬렌 켈러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지 앞에 나와서 긴장되고 떨리고 뭐 말이 좀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고치는 거는 닫힌 문이죠. 고치는 거 반대를 한번 봐보는 거지. 반대. 내가 말을 잘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떤 위대한 삶을 살까?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말을 잘하게 되면 내가 회사 일을 어떻게 잘할까?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는 거죠. 말을 잘해서 얻고 싶은 것, 말을 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말을 잘해서 얻고 싶은, 나누고 싶은 뭐 긍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꼭 발표 불안 해결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말을 잘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긍정적인 면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열린 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없애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느냐, 닫힌 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자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긍정적인, 더 의미 있는 비전에 집중하느냐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 충만하면 의미 있는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네? 발표 불안을 위해서 애쓰는 건 뭐예요?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 발표 불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문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즉 발표 불안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말을 잘하게 되면, 자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위대한 삶을 살까? 어떤 위대한 삶을 살까? 예, 말을 잘했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 어떤 위대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열린 문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됩니다. 삶이 바뀌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리죠. 자, 그 다음 6번째 봅니다. 이제 사랑이 지금 많은 것과 연관되는데요.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미 40분이 지나고 있어, 지금. 자, 나를 사랑할수록, 시작.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자,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힘이 참 중요한데요. 자, 소크라테스가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너는 못난 이다, 너는 부족한 이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는 뭐든지 가능한 존재고, 너는 무한 잠재 능력 있는 존재이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물을 때 사람들 다 부정적인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나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맞는 나는 정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나는 무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고,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부처가 이야기할 때 부처, 너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부처라는 거죠. 자, 나는 부처다. 이제 부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은 너가 신이다 그랬어요. 너가 신이다. 자, 나는 신이다. 시작. 자, 나는 작은 신이에요. 신이, 큰 신이 우주의 에너지라면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에서 작게 떨어져 나와서 육체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작은 신이죠. 나의 본질은 신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꼭 큰 신의 작은 에너지잖아요. 신을 대신해서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내가 신이 맞죠. 자, 신의 또 다른 이름은 또 예수님이죠. 자, 내가 예수님이다. 시작. 내가 예수님이다. 자,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다. 자,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 신의 에너지, 부처의 에너지, 예수님의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신과 똑같은 에너지, 하나님과 똑같은 에너지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 혼은 뭐냐,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전생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성장하고 있는 영의 한 조각을 이제 혼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내가 신이 맞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는 문제 있는 존재고, 나는 뭐도 안 되는 존재고, 말을 못하는 존재고, 이런 어떤 에고 자아에서, 즉 문제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에고 자아가 아니라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고, 나는 뭐든지 가능한 존재고, 나는 사랑 그 자체이고, 나는 빛이고,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신성 자아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된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우리 화요일 이제 명상하는 거, 우리 가슴에 심장센터에 빛을 가득 채웠을 때 이 빛이 바로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빛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이 심장에는 아주 밝은 빛의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항상 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있는 빛을 상상해야 돼. 빛을 항상 밝게 환하게 밝히면서 그 빛이 내 가슴 전체를 밝고 환하게 채우고, 이 빛이 내 온몸 전체를 퍼져나가게끔 항상 그런 심상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빛이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또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그 신성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나는 사랑이라는 거. 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그런 신의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모든 창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삶에 대한 모든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창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창조하기 위해서.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량 제품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대체 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인력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할 겁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위기적에서 그 대체 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를 놓는다 하더라도 창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 어떤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잘려 놓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시작.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미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최고의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모든 영혼은 맞아.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모든 영혼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자, 문제는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의심하는 게 생깁니다. 의심.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 나에게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지. 의심은 뭘 만들죠, 여러분들? 의심은 두려움을 만드는 거잖아요. 두려움은 뭘 끌어당기죠?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내가 믿어버려. 자, 믿음 확신은 뭘 만들까요? 믿음 확신은 열정을 만들죠. 그리고 사랑을 만들죠. 사랑은 사랑의 현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미래를 믿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믿으세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 이미 잘 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의심을 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고 일이 안 풀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다 잘 돼 있어요. 믿어버리세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졌다라고 미리 믿고 기정사실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미리 감사하는 거지. 미리. 제가 100살까지 너무나도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매일. 감사를 읽었을 때 그걸 포함시키세요. 내가 몇 살까지 너무너무 멋진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미래를 믿어라. 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취자기 실현. 자기를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좀 봐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성취를 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더 큰 것들을 막 성취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강력한 어떤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행동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일을 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이런 일은 없어. 자기를 사랑하면 벌떡 일어나서 빨리 씻고 막 일하고 싶고 출근하고 싶고 막 어제 했던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내가 뭔가 게으르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뭐 출근하기 싫고 이건 다 뭐냐면은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즉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빨리 하루를 시작하고 싶죠. 빨리. 그래서 남들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남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걸어가고 남들이 걸어갈 때 나는 달려나가고 남들이 달려나갈 때 나는 뭐하냐? 나는 날아가 버리는 거지. 자,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 야,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자,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이게 이제 성취감이거든요, 여러분들. 성취감. 이 성취감이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해요. 오늘도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았네. 오늘도 뭔가 좀 미지근한 부족한 시간을 살았네가 아니에요.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았고. 사랑은 바로 그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녹슬 없어지는 것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못 맡겨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편안함과 안락함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는 왜 태어났죠?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을 통해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를 통해서 자아실현하고 이를 통해서 봉사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지. 그래서 일을 싫어한다든지 일이 재미가 없다든지 빨리 일에서 은퇴하고 싶다든지 이거는 전부 죽은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이나 안락함은 바로 사랑이 없는 자, 죽은 자의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편안함을 원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왜? 영혼은 성장, 진화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삶을 살 것인가 육체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도 많이 은퇴해요. 은퇴하면서 뭐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개뿔.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지 무슨 쉬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내 이야기는.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걸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직장 이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나만의 직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지 마세요 절대. 일하십시오. 일을 통해서 성취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사랑이 7가지를 이룬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건강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자 인간관계. 자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번다. 자 돈과 이제 부성공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의미 있는 비전을 이룬다. 자 사랑과 이제 의미 있는 비전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자기 이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성취감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랑의 모든 답이 있네요. 지금 한 페이지 제가 설명한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50분. 근데 이 50분 분량에 엄청난 양이 있다는 거 아시죠?